그렇게 예쁜 딸아이를 낳고 남편과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아이가 자라는데도 딸이라며 신경도 안 쓰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도박장에 드나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도 없는 집에서 무슨 돈으로 도박을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려 도시락까지 싸들고 남편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도박에 빠진 남편은 멈출 줄을 몰랐고 어느 날에는 결국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도박에 빠진 남편은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인간과 계속 붙어 살았더라면 아마 저보다 저희 딸이 더 고생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과 저를 위해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낫지 이혼한 여자는 흔치 않았던 그 시절에 말 못할 고생도 많이 했었어요. 여자 혼자 산다고 얕잡아 보는지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고 혼자 자식 키우면서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가끔은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한지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 우리 혜란이 때문이었죠. 개차반 같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적은 하루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은 제 딸 혜란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자식이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제 딸은 정말 대견한 자식이었어요. 아버지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준 딸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늘 제 길을 살려주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혼자 한글을 떼고 영특함을 뽐내더니 중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매번 전교 1등을 하며 저를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잘나기를 바란 적이 없는데도 무슨 복인지 제게 그런 딸이 있었네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대견했던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엄마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 엄마 고생하는 걸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의대에 들어가 그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힘들다는 의대 공부하며 야위어가는 딸아이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제 엄마 닮아 씩씩하게 견뎌내는 딸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에 말 잘 듣고 자기 앞가림 잘하던 딸이라 제가 따로 잔소리하거나 걱정할 일도 없었네요. 그런데 그런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를 해오는 겁니다. 평생 공부밖에 몰라서 연애는커녕 미팅도 한번 안 해봤던 딸이 말이죠. 게다가 얼마 전부터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전문의 과정을 밟느라 한창 바빴을 텐데 그 와중에 언제 어디서 남자를 만났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청담동에 으리으리한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더라고요. 대체 뭐하는 집안인가 싶었더니 그 집 부모가 땅 투기로 하루아침에 떼돈을 번 벼락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생각하는 콧대 높은 부잣집 아들들과 달리 없이 사는 사람들 마음도 알고 저한테도 잘하고 싹싹하니 성격도 참 좋아 보였어요. 거기다 저희 딸과 가벼운 만남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하니 참 듬직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잘 만나다가 무사히 결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은 저희 딸이 전문의 과정 밟느라 여력이 없기도 하고 30도 안 된 어린 나이이니 나중에 개원할 쯤 돼서 식을 올리면 좋겠다 생각했었죠. 아무래도 제가 일찍 결혼했다 보니 제 딸은 빨리 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얼마나 죽고 못 사는 건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너희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이야기를 벌써 해.
결혼은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겠니? 혜란이 너 지금은 전문의 과정 밟는 거에 집중해야지. 인턴이라 정신없이 바쁜데 언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 엄마, 주호씨 좋은 사람이고 나 그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결혼하면 의사 생활은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시댁에서 너무 바쁜 며느리를 반기지 않으시기도 하고 나도 결혼하면 아이 기르면서 안정을 찾고 싶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를 포기하겠다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몇 년만 버티면 전문의가 코앞인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혜란아, 아이야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거고 애를 낳았다고 꼭 네가 옆에 붙어있을 필요는 없잖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의사 생활도 좋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늘 내 행복을 바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저는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딸아이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직업도 아니고 의사 자리를, 그것도 그동안 그렇게나 열심히 했으면서 쉽게 포기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딸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을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딸아이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딸을 말릴 수 없었고 그동안 뭐든 알아서 잘했던 딸이었기에 그런 딸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 되실 분이 저희 집안을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애들이 좋다니 결혼을 시키기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우리 쪽에서야 마음만 먹으면 정재계 인사들 여식들 들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의사 며느리는 자기 일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별로라 생각했죠. 그래도 혜란이가 생각이 깊은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것 하나 마음에 들어 허락한 겁니다. 뭐 부모들 욕심이야 끝이 없지만 자식들이 좋다는데 이길 수 있겠나요? 의사 며느리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사라 별로였다는 사돈의 말에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 허락했으니 감사하다 생각하며 저는 딸아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집간 딸은 따로 신혼집을 꾸리지 않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살이를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돈 많은 집이라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해준 것도 아닐 텐데 원래 부자들은 그렇게들 하는 건지 사돈 쪽에서 먼저 아이들이 들어와 살았으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시어머니 불편한 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사돈은 꼭 그렇게 니들 데리고 사셔야겠다니? 그냥 적당한 아파트 하나 얻어다 주지. 다 키운 자식 뭐 좋아서 그렇게 끼고 살고 싶어 하시니?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집이 커서 시어머니랑 부딪힐 일도 없고 그 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가 들어가도 할 일 하나도 없어. 저번에도 인사드리러 갔더니 물 따라주시는 분, 과일 내오시는 분 다 다르더라. 못해도 한 열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일을 시키겠어? 그래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편한 일은 아닌데 네가 마음고생이라도 할까 걱정이야. 우리 시어머니 좋은 분이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정도 많으시고 나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 두고 나가 살겠다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도 내가 의대 나왔으니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일도 있을 거고 나도 아이 낳아 키우려면 그냥 아파트보다는 잔디 깔린 시댁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어? 안 그래? 제 형편이 여의치 않은 탓에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제대로 된 예물 하나 해주지 못했지만 착한 제 딸은 불평 한 번 하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 키우면서 고생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옛날부터 뭐 해달라, 뭐 갖고 싶다 바라본 적 없던 딸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못해준 게 미안해서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딸아이는 좋은 시댁 만나 시집가니 그런 것 하지 않아도 된다며 쌈짓돈이라도 털어주려는 제 성의를 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히 미안했던지 딸이 결혼한 뒤로는 딸아이와 연락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기보다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편이었죠. 그래도 결혼 초에는 딸이 강원도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안부도 전하더니 언젠가부터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전화는 자주 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전화조차도 점점 줄어들었죠. 안 그래도 시댁살이 하느라 괜히 이것저것 눈치 보일까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하기도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연락 없는 딸의 소식이 궁금했던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혜란아,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잘 지내는 거 맞아? 장모님, 저 최서방입니다. 응? 아유, 최서방. 그래, 잘 지내나? 내가 혜란이 전화 기다리다가 안달이 나서 먼저 전화 좀 해봤네. 근데 혜란이는 어쩌고 자네가 전화를 받아. 그게 지금 혜란이가 바빠서요. 장모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혜란이가 그렇게 바빠? 아닐세. 여보 전할 말이 뭐 있겠어. 그냥 시집 보낸 자식 그리워서 연락해본 것뿐이네. 그렇게 제가 기다리다 못해 딸에게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도 매번 사위가 대신 전화를 받더라고요. 언젠가는 자리에 없다, 언젠가는 바쁘다 하며 사위가 딸아이 대신 제게 말을 전했죠. 그렇다 보니 저는 딸의 얼굴 보기도 목소리를 듣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시집 간다고 일까지 그만둔 애가 뭘 하길래 그렇게 바쁘고 제 엄마에게 일이 서운하게 하나 싶어 답답했지만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냈으니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생각하며 애써 걱정을 누르며 지냈습니다. 그때는 설마 하니 그 집에서 제 딸이 무슨 고생을 할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딸아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매번 듣던 사위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딸아이의 목소리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인지 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었었죠. 그런데 반가운 딸애가 너무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 세상에 혜란아, 정말 혜란이 너야? 너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거야?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엄마한테 가끔씩 연락은 해야지. 엄마가 사돈댁이라 너희 집 함부로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네가 연락까지 안 하면 어떡해? 엄마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어? 미안해 엄마. 내가 좀 바빠서 그랬어. 대체 뭐 하길래 그렇게 바빠? 설마 그 집에서 너 고생시키니? 그런 거야? 엄마, 나 엄마가 해준 장조림 너무 먹고 싶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묻는 제 말에는 대답을 못하던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가 해준 장조림이 먹고 싶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겨우 통화가 되어 다행이다 싶었더니 겨우 1분도 이어지지 않은 통화 내용에 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 확인해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고 떨리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저희 딸이 얼마나 밝고 명랑한 아이인데 그렇게나 우울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전화해서는 겨우 장조림 얘기나 할래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딸아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그 길로 사돈댁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딸아이 찾아가면 시댁살이 하는 딸이 괜히 불편해질까봐 부잣집 사돈댁에서 촌에서 올라온 사돈 싫어하실까봐 싶어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었죠. 내 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도 그저 한가할 때 한 번 찾아와 주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딸이 그저 잘 지낼 거라고만 생각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전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는데 잘 지내는 줄 알았던 딸이 그런 전화를 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딸아이가 먹고 싶다던 장조림과 딸애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한아름 들고 말이죠. 마을 같아서는 그 밤에 곧장 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서울 가는 차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새벽에 사돈댁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저는 그저 딸애가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 별일이 아닐 거라 애써 진정하며 밤새 딸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짠기가 소금기인지 제 눈물인지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첫 차를 기다려 타고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위통에 딸의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하고 어쩌녁에 겨우 오랜만에 딸아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 또다시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안달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 전화는 뭐였는지, 왜 그리 힘없이 전화를 했을지, 그 잘난 부잣집에서 밥도 못 먹고 지낼 아이가 아닐 텐데 대체 별것도 아닌 엄마 장조림이 먹고 싶다는 딸아이의 말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지. 저는 진정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도착한 사돈댁 앞에서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는 청담동에 그 중에서도 몇십억짜리일지 가늠도 안 되는 꽤나 으리으리해 보이는 대저택 앞에 선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긴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정말 생각 같아서는 으리으리한 그 집 담을 뛰어넘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인터폰 너머의 누군가는 제 얼굴을 보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저 여기 며느리 이메란이 친정엄마예요. 내 딸 좀 보려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유, 약속도 없이 불 쏘고 오시면 어떡해요. 문 열어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딸 보러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줘요? 거기 안에 우리 딸 있어요? 우리 딸 혜란이 거기 있느냐고요. 내가 우리 딸 보겠다고 아침 새벽부터 달려나왔어요. 내 딸이 그 집에 있으니까 내 딸 만나고 가겠다니까. 내 딸이 없어요? 저 지금 며느님 여기 없어요. 아무튼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저희 딸이 없다고요? 그럼 안에 사돈 계시나요? 우리 사위는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아무튼 문은 못 열어드리니까 이만 가주세요. 일하는 사람인지 뭔지 안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봤는지 어쩐 일로 왔느냐며 무척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내 딸 보러 딸 사는 집에 왔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문전박대 당하나 싶어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리 소란스러워? 아니 그게 며느님 어머님께서 오셨나봐요. 따님 보러 오셨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셔서. 뭐?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도 없이 함부로 찾아왔대. 그것도 이 시간에? 아무리 시골 촌부라 그래도 개념이 없네. 자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오냐. 아유 어이가 없네. 그래서 안에 누구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며느님이랑 사모님 찾으시길래 여기 안 계시다고 돌아가시라고 막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하도 문을 열어달라 성하셔서 말귀도 못 알아먹는지 약간 귀찮은 노인네. 사람 짜증나게 하네. 밖에서 뭐라 하던 문 열어주지 말아요. 그냥 없다고 하고 적당히 돌려보내요.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두 사람 대화 내용을 듣자 안에 있던 사람이 남자더러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그 남자가 제 사위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라 생각되는 그 남자가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아무도 없다고 하라며 일하는 사람에게 단단히 단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자기들 귀찮게 하는 버러지쯤으로 취급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걸 넘어 황당하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지금 인터폰이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라 해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죠. 아직 거기 계시나요? 이제 좀 돌아가 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내 딸 만나러 왔다니까.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 우리 딸 나오라 그래! 아니, 따님 지금 여기 안 계시다니까 왜 그러세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정말. 당장 문 열어. 문 안 열면 내가 부셔버리고 들어갈 테니까. 진짜 곤란해지고 싶어? 아휴, 자꾸 그렇게 우기셔도 안 된다니까 정말요. 내가 내 딸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안쪽에서는 끄떡하지 않고 자꾸 돌아가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철대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며 난동을 피울 수밖에 없었죠. 내가 아무리 시골에서 상경한 세상 물정 모르는 초년이라 그래도 내가 그 집 사돈이고 내 딸이 그 집에 사는데 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원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겨보고 화내봐도 아무 소용없던 저는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믿었던 경찰들마저도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딸이 여기 이 집 며느리예요. 결혼해서 이 집 들어가 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딸 아이 얼굴을 오랫동안 못 봤어요. 그저 잘 지내겠지, 건강하겠지 그 생각만 하고 지냈는데 어제 딸아이가 저를 찾는 전화를 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 딸을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저를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제발 제가 저희 딸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찰 선생님. 글쎄요. 사정은 딱하시지만 집안에서 먼저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따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함부로 이 집 대문을 뜯거나 강제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다고 당장 영장 받아올 만한 사건인지도 모르겠고 또 영장 받는 게 쉬운 일도 아니죠. 근데 따님이 이 집 며느님이시라면서요. 이런 부잣집의 며느리로 계신 분한테 무슨 일이 있겠다고 그리 걱정하세요. 아니, 내 딸이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더니 오랜만에 전화해서는 목소리에 힘도 없고 이상해 보였다니까요. 생전에 때 한 번 안 쓰던 애가 엄마가 한 반찬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같이 달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전화하셨고 전화해서도 반찬 먹고 싶다는 얘기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 뭐 부잣집 며느리로 사는 게 늘 좋지만은 않겠죠. 따님 입장에서는 시댁 눈치도 보일 거고 그러면 친정 부모님한테 한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따님이랑 전화해 보시고요. 못 도와준다는 소리를 왜 그리 서운하게도 하는지 분명 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저의 호소에도 경찰들은 별일 아닐 거라 치부하며
절더러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나마 경찰들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 기대를 해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결국 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챙겨나온 반찬들을 이구지구 그 집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